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우리가 한국 현대사 이야기 진행하면서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본다고 했어요. 하나는 민주화, 그리고 하나는 산업화. 지난 시간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었죠.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나라의 아주 눈부신 경제발전,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좀 어두운 그림자들 이야기를 같이 다룰 거고요. 그리고 사회변화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회변화 쪽은 주로 이제 각 정부별로 어떠한 변동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제5공화국까지만 이야기했잖아요. 제6공화국 이후에 진행되는 정부들의 각각의 주요 사건들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들이 늑대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북극에도 늑대가 살아요, 살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생긴 늑대는 아닌데, 북극에도 이제 늑대가 나름 살고 있습니다. 에스키모들이 그 사나운 늑대를 사냥할 때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사냥을 해요.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은, 동물의 피를 묻힌 칼날을 땅바닥에다가 박아둡니다. 그러면 이 피 냄새를 맡고서 늑대가 다가와요. 다가와가지고 그 피를 핥아보죠. 뭔가 피맛이 나니까 그 맛에 익숙해져가지고 늑대가 계속해서 그 칼날을 핥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칼날을 계속 그렇게 핥다 보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그 칼날에 자신의 얼굴이 베이고 그리고 자기 혓바닥이 쓸려 나가겠죠. 그렇게 계속 핥다 보면은 결국 이 늑대가 핥게 된 그 피는 누구의 피냐면은 자기 자신의 피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잔인한 이야기죠, 그죠? 늑대는 결국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를 계속 핥아먹다가 자신의 피를 핥아먹다가 그만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익숙해졌다, 편안해졌다 했을 때 사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 익숙하다는 듯이, 너무 편안하다는 듯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는 것들이 알고 보면은 굉장히 우리를 어떤 수렁에 빠뜨리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늑대가 만약에 그 피맛의 익숙함을 떼어내고 한번 상황을 다시 점검을 해봤다면은 어쩌면 그 늑대는 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익숙함에 계속해서 피를 핥다가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끝내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을 쓰죠. 꼰대라는 표현을 쓰죠. 꼰대라는 표현 언제 쓰는 거예요? 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표현 쓰는 사람들. 근데 누구나 다 꼰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볼 게 바로 그겁니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정말로 맞는 방식인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말로 맞는 길인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정말로 맞는 것들이었던 것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점검을 중간중간에 틈틈이 한다면 우린 이런 매너리즘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주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게 그랬어요. 오로지 경제를 성장해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서 그것만 바라보고 직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것,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한 것만 찾았어요. 막상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지 그 주변을 둘러볼 여력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도 동시에 양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과연 이 경제 발전이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그 이면에는 또 어떠한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를 당했고 피해를 받았는지 경제 발전의 빛과 그림자라는 측면에서 그 두 개의 측면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지금 제5공화국이 끝나고 87년도에 개헌을 하고 난 다음에 제6공화국이 들어섰어요. 이 제6공화국은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오고 있는데
헌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헌법이 바뀌면은 그때 가서 이제 또 제7공화국이 탄생을 하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제6공화국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그 6공화국 내에는 여러 개의 정부가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를 필두로 해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까지 여기까지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도 여기까지 근데 사실 이명박 정부는 시험에 잘 안 물어봐요. 물어봐도 기껏해야 노무현 정부도 그렇게 많이 안 물어볼 거야.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끝낼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각 정부가 흘러가는지 그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태우 정부. 그러니까 87년에 개헌을 하고 난 다음에 민주파가 승리를 했어요. 근데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전두환이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노태우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태우에게 뒷수습을 맡기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전두환이 한 가지 머리를 쓴 게 있어요. 어떤 걸 머리를 썼냐면은 옛날에 이제 5.18 때 김대중이 정치적 생명이 끊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그 김대중을 사면 복권을 시켜줍니다. 다시 정계에 복귀해가지고 정치활동해도 좋다. 그래서 김대중이 딱 정치판에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좀 약간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봤을 때는 뭔가 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노태우가 전두환의 뒤를 이어가지고 다음번 대선 주자로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상대가 누구냐면 김영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김영삼하고 노태우가 붙으면 노태우가 이거는 확실하게 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김대중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 노태우가 굉장히 만만하니까 나도 승산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김대중도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김영삼도 당황을 하죠. 아니 뭐야 내가 지금 있는데 아니 김대중 당신이 이렇게 출마를 하면 어떡하냐. 그러지 말고 후보 단일화 하자. 좀 이번에 나 좀 밀어달라. 이번에 나 빌어주고 다음번에 당신이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노태우를 밀어내고 우리가 확실하게 나눠 갖자. 근데 김대중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를 하죠.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김영삼과 김대중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서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 싫다. 그러면 김영삼 당신이 양보를 해라. 내가 올라가고 김영삼 당신이 다음번에 하면 되지 않냐. 김영삼도 싫다. 서로 이제 싫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김영삼, 김대중이 동시에 출마를 하면서 야권이 갈라집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야권이 하나로 합쳐지기만 하면은 그쪽이 이길 텐데 왜 갈라지냐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둘 다 나름의 이제 야망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져 버리게 되고 노태우가 여기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가까스로 당선이 됩니다. 와, 진짜 이렇게 되면서 참 희한하기도 87년 그 6월 항쟁을 통해서 얻어냈던 제9차 개헌의 산물이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다는 거예요. 군사정권의 연장이었죠. 자, 아무튼 간에 노태우 정부가 결국 야당의 분열로 당선이 되게 되고요.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여당이 숫자가 많았고 야당이 숫자가 작았어요. 근데 노태우가 워낙에 가까스로 대통령이 당선되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는 확실하게 야당이 이기면서 말이 좋아서 노태우 정부지 야당이 상당히 전국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야당이 주도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50 청문회라는 것이 개최가 됩니다. 노태우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옛날에 당신들 동지였다고 하지만 제5공화국이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해서 명백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자 결국 노태우도 이대로 이제 계속 50 세력을 보호를 해주다가는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 나는 그냥 6공화국이야. 쟤들은 5공화국이고 옛날에는 뭐 그냥 한스푼 먹은 사이지만 이젠 나랑 상관없어. 그리고서 결국 이 50 청문회를 갖다가 인정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50 청문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맹활약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옛날에 교육부 장관 하셨던 이해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두 분이 여기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주도권을 야당이 좀 움켜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일어났던 주요 사건이 뭐였냐? 바로 손에 손잡고 서울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는데 전 이거 되게 어릴 적이었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이때 노래가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거였어요. 그리고 마스코트가 호두를 입고 개막식 때 비둘기를 엄청나게 날려보냈던 그런 것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장면만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는 건데 왜 이 서울올림픽이 의미가 있었냐면요.
그 이전에 있었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하고 모스크바 올림픽, 이 두 개의 올림픽은요, 동서 그 냉전 체제 속에서 양 진영이 좀 갈라졌어요.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공산주의 국가만 참여를 했고 자본주의 진영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고 어느 쪽만 참여한 거예요? 자본주의 진영만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올림픽이란 것이 세계 평화가 그 화합되는 무대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퇴색이 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둘 다 와라. 그러면서 88 올림픽이 개최가 되죠. 그래서 노래가 이때 당시 손에 손잡고였어요. 동서 간의 그 갈등, 냉전, 이런 것 좀 이제 우리가 화합으로 이끌어오자. 자, 그런 분위기가 마련이 되고요. 자, 중요한 사건이 바로 3당 합당 사건입니다. 다음번 이제 또 대선이 문제죠. 그죠? 노태우 입장에서는 자기 뒤를 이임한 사람이 없어요. 원래는 이제 60의 황태자라고 박철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후계자로 그 사람을 키워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이제 비리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정치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음번에 자기 뒤를 이을 사람이 마땅치 않아지자 뭔가 누군가하고 연대를 모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한편 김영삼과 김대중도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 자기들이 반드시 당선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생겨요. 그러면서 김영삼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이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승부근성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김영삼이 여기서 좀 위험한 도박을 해요. 어떤 도박을 하냐면은 내가 확실하게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누구랑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 바로 노태우 세력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 당시 김영삼이 논리는 이거였어요. 사실 예전에 저희가 민주주의 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던 집단이에요. 근데 김영삼의 논리는 뭐였냐면은 일단 얘네들하고 손을 잡고서 대통령이 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내가 저 50, 그 다음에 노태우 세력의 잔재들을 싹 다 쓸어내겠다. 일단 되고 보자. 이게 김영삼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과감한 승부근성이죠. 그래서 김영삼이 세 개의 당을 합체시킵니다. 합체로 만약 하나로 이제 합당을 하게 되는데 그 세 개의 당이 뭐였냐면은 일단 김영삼의 세력, 그리고 노태우가 이끌고 있었던 민주정의당, 그리고 김종필이 이끌고 있었던 과거 공화당의 잔존 세력, 이 세 개의 당을 합해가지고 3당 합당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당이 뭐냐면 민주자유당, 우리가 이제 흔히 민자당이라고 부르는 정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초거대 공룡 여당이 나온 거예요. 즉 여소여대 상황이 이제는 여대 야소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노태우는 유서 대필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하면서 옛날에 전두환 때만큼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히 군부 독재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게 되죠. 자, 노태우 정부 때는 대외 정책이 좀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어떤 중요한 변화가 생기냐면요. 공산주의가 몰라 그래요. 즉 소련이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가 소위 북방 외교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제 옛날처럼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어떻게 하자? 공산주의 국가하고도 뭐하자? 수교를 맺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하고 수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있죠. 헝가리나 폴란드 이런 나라들하고도 수교를 맺으면서 흔히 이제 이런 나라들이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수교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북방외교라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였다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남북기본합의서, 요거를 작성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도 선언을 하고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도 요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삼당 합당을 통해서 거대 세력을 확보하게 된 김영삼은 결국 김대중과의 경쟁에서 또다시 승리를 합니다. 이때 대선이요. 어떻게 붙었냐면은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나왔냐면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의외였거든요. 정주영 씨가 나와서 이때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정주영 씨가 그 뒤로 다시 또 출마를 했으면은 또 몰라. 됐을지도. 요때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대선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김영삼이 김대중을 누르고 결국 대통령에 올라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정부 명칭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문민정부예요.
아무리 육공화국이 즉 노태우 정부가 국민들의 투표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결국 기본 속성은 군부 속성 아니냐. 이제 군부 독재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문민의 시대가 왔다. 자, 그러면서 문민정부라는 명칭을 붙이게 됐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냐? 바로 금융실명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영삼 정부 때 했던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되게 상식적인 일이었는데 당시에는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시기가 김영삼 정부 시기였어요. 지금은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통장을 막 개설을 할 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통장 개설할 때 자기 이름으로 개설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걸 차명계좌라고 하거든요. 일명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 이 대포통장을 통해서 정치인들 사이에 비자금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범죄에도 굉장히 많이 악용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금융실명제, 앞으로 통장 개설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오로지 자기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그 법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때 만드는 게 뭐 쓰레기 종량제. 그때 되게 획기적이었거든요. 쇼킹했어. 저도 어린 적이었지만. 아니 쓰레기를 돈 내고 버린다고?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때는 이거 엄청나게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그 말고도 이제 뭐 자동차 식부제, 그 다음에 의약 분업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김영삼 정부 때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아무튼 김영삼 때 이렇게 금융실명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제, 공직자 윤리법 개정,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해나가면서 특히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라는 그런 플랜카드를 걸고서 김영삼 정부가 정책을 쭉쭉 밀어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걸려든 게 있어요. 뭐가 걸려드냐면은 금융실명제를 하다 보니까 누가 걸려드냐면은 그동안 이제 비자금을 먹었던 정치인들이 하나둘씩 걸렸는데 그 중에서도 대어가 걸립니다. 누가 걸렸냐면은 노태우하고 전두환이 걸린 거예요. 노태우가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 또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이것도 상당히 쇼킹한 사건이었죠. 법정에 세웁니다. 즉 전 대통령을 죄수복을 입혀가지고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역사 바로 세우기죠. 그죠? 그러니까 김영삼의 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손을 잡고 대통령이 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내가 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게 김영삼이 계획했던 작전 구상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 작전 구상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결국 처음에는 비자금 문제로 노태우 전두환이 법정에 섰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걸로 끝나겠어요. 그죠? 그 뒤로 이제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뭐 박정철 고문치사, 그 다음에 또 5.18 광주에서 그 유혈 진압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12.12 군사 반란 계속 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걸고 넘어져서 최종적으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징역 22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까지 형량을 때리기 힘드니까 적당한 선에서 결국 풀어주고 대신에 엄청난 양의 벌금을 매기죠. 그 양의 벌금을 다 내라 라고 했었을 때 여담이지만 일단 노태우는 어쨌든 그 벌금을 꾸역꾸역 냈어요. 근데 전두환이 했던 유명한 말, 내 통장에는 29만 7천 원밖에 없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버텼던 그런 일화가 있죠.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이걸 통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를 요때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노태우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김영삼 때 가가지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잘 나가다가 김영삼 정부 때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해요. 어떤 위기를 맞이하냐면은 바로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명 IMF라고 얘기를 하죠. 자, IMF가 1997년에 발생을 했는데 뭐 실제로 영향을 준 것은 98년, 99년 요때도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줬어요. 97년 거의 겨울 다 돼가지고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일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위기에서 한 세 번째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빼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특히나 수출입을 중점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럼 달러를 빌려와야 되죠.
이걸 차관 형태로 다른 나라에서 빌려와야 되는데 누가 빌려줍니까? 이거 잘 안 빌려줘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간 거냐면은 IMF, 국제통화기금으로 갔어요. 여기 가서 돈을 빌려온다는 건요, 개인으로 따지면은 이건 진짜 신체 포기약서 쓰고서 사채 쓴 거랑 똑같아요. 이게 절대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거든요. IMF가 저당도 엄청나게 많이 잡는 데다가 구조조정이니 그런 경제적인 개혁이니 이런 거 엄청나게 요구를 해요.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거 각서 쓰고 사실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대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김영삼은 사실 당선됐을 때까지 하더라도 거의 90%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지만 이 IMF로 자신의 명성과 지지율을 다 깎아먹고 결국 좀 약간 초라하게 은퇴를 하는 그런 쓸쓸한 뒷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결국 이 IMF로 상당한 타격을 입고 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냐면은 김대중이 드디어 대통령이 올라와요. 참 오랫동안 돌고 돌아서 힘들게 들어왔다. 이때 이제 경쟁 상대가 누구였냐면은 이회창이 그때 경쟁 상대였어요. 당시 이제 김영삼이 뒤를 이어서 1번에서는 이회창이 나왔고 그 다음에 김대중이 야당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결국 이회창이 김대중을 이기지 못하고 김대중이 여기서 이제 당선을 하게 됐는데 1997년 김대중의 당선으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제 정부 이름이 국민정부입니다. 국민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고요. 일단 김대중 정권의 가장 첫 번째 해결 과제는 뭐냐면은 IMF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전반적으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타개할 것인가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안타깝지만 이 방법을 쓴 수밖에 없다. 실제로 IMF에서도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하니까 기업 구조조정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죠. 그리고 비정규직이 또 이때 엄청나게 양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요, 어떻게 보면은 IMF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IMF 그 이전은 뭘 해도 잘 됐던 시기야. 근데 IMF가 터지고 나면 그 이후는 뭘 해도 잘 안 돼요. 이때부터 이제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는 그런 좋지 못한 경제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되죠. 즉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정부 이 세 개가 연대를 해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거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했어요. 서상돈이 애국 개몽기 때 대구에서 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국채보상운동, 그죠? 그 국채보상운동과 굉장히 동일한 성격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김영삼이 이런 점에서 머리가 상당히, 김대중이 이런 점에서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김대중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냐면 이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맞이한 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용도가 떨어져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용도를 올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도를 올릴 방법으로 어떤 걸 고안을 하냐면은 바로 이 금모으기 운동을 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갖고 있는 금덩이를 나라를 위해서 내놓아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금을 모아서 팔아가지고 나라의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금덩어리를 내놓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사실 이 금 가지고서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이게 진짜 쇼킹했던 게 뭐냐면요. 금이라는 것은 세계 어디를 가도 다 통용이 돼요. 그래서 나라는 망해도 금덩어리를 갖고 있으면 나는 산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금은 웬만하면 안 내놓으려고 해요. 집집마다. 근데 저 코리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금덩어리를 내놓는다? 와, 이거는 진짜 쇼킹하다. 이 정도의 저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우리가 믿을만 하지 않을까? 우리가 빌려준 돈을 어떤 식으로든 얘들이 갚아주지 않을까? 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 신용도가 상승이 되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걸 통해서 IMF를 졸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IMF를 극복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이 공이 누구의 공이냐? 물론 이제 머리를 잘 쓴 김대중 정부가 머리를 잘 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의 힘으로 극복한 거냐면 이것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한 거예요. 진짜 국민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요거는 진짜 어떻게 됐을까 그 결말이.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IMF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된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는 데 성공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스포츠사 쪽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가 88 올림픽이었다면 이건 뭐예요? 대한민국. 그죠?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일본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한 거였는데, 요때 기억이 참 저는 생생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제 세대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런 거더라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나 때는 분명히 이거는 국민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었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일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2002년 월드컵이 뭐예요? 라고 하는 분들도 가끔씩 생겨요. 왜? 요때 너무 어려가지고 기억이 없는 거야. 혹은 요 이후에 태어났거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그분들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제 수업을 듣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나도 이제 나이를 먹기도 먹는구나. 어느덧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해본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와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네. 아무튼 우리나라 이게 스포츠사 쪽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죠. 요때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4강까지 올라갔어요. 설마 4강까지 올라가겠냐 그 생각을 했었는데 요때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기념비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외정책으로 봤을 때 또 중요한 전환점이 생기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일단 대북정책을 좀 전환을 해가지고 햇볕정책으로 가요. 우리가 북한한테 계속 강경책만 할 게 아니라 좀 유화책을 써보자. 너무 강경책을 하면은 옛날 그 햇님 바람님 동화에서 나온 것처럼 바람이 바람을 세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가 어떻게 한다. 외투를 더 꽁꽁 움켜쥘 것이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햇빛을 내리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알아서 외투를 벗지 않겠냐. 자, 그러면서 요 정책에 의거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 말고도 대북 경제 협력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노무현 정부는요, 요때 당시 이제 경쟁이 누구랑 이제 붙게 되냐면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역시 이해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무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주영의 아들이었던 정몽준이 나오려고 했다가 정몽준이 이제 노무현을 지원해 주기로 하죠. 근데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여기서 좀 이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을 해요. 선거 직전 날에 바로 전날에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그거 전날에 정몽준 씨가 지지 철회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정몽준 씨 의도는 노무현하고 이제 같이 해보다가 좀 이게 안 맞는 거죠.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좀 이제 틀어져서 지지를 철회를 한 건데 이게 좀 시점이 안 좋았습니다. 선거 바로 직전에 지지 철회를 하자 국민들이 반감을 산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지 철회를 할 거면 진작에 하던가 아니면은 선거 끝나고 하던가 해야지. 선거 직전에 하는 건 도대체 그건 무슨 심보냐. 그러면서 역으로 이것 때문에 노무현이 또 표를 받습니다. 안 그래도 이해창 노무현이 좀 팽팽하던 상황에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당한 거죠. 자, 그러면서 노무현이 당선이 되고 노무현 정부는 어떤 걸 표방하게 되냐면은 참여정부를 표방을 하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요. 일단 권위주의를 청산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탈권위주의를 강조했던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있었죠. 평검사와의 대화. 이거 되게 쇼킹한 사건이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검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검사는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봤을 때 평검사는 또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검사들하고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 그거 말고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게 뭐냐면은 국민들의 참여를 강조했기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물론 청와대 게시판 만들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국민들과 소통을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청와대에다가 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요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거 말고도 이제 과거사 진상 규명 같은 걸 하게 되고요. 또 부산에서도 APEC이 개최가 됩니다. 대북 정책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이가 만나는 두 번째 이제 정상회담이죠. 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쪽으로 갈게요.
자, 경제문제 쪽으로 가가지고 먼저 미군정 시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미군정 시기라고 하는 것은 1945년 해방된 다음에 48년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이 되기 그 사이, 그 간극을 미군정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군정 시기에는 어떠한 정책들이 있었는가 보면요. 일단 전후 경제 상황을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치룬이라고 재정 적자가 확대되어 있었고요. 생필품도 굉장히 부족했고 물가도 폭등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군정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는데 곡물 정책이 좀 관건이에요. 곡물 정책을 하는데 곡물 자유화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왜 자유화 정책을 했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 치루에서 일본이 했던 그 정책 있죠. 옛날에 배웠었죠. 그죠? 징용, 징병, 그리고 공출, 그리고 뭘 해줬어요? 배급을 해줬죠. 그죠?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통제를 해? 통제를 하지 말고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곡물 자유화 정책을 해버렸더니 가뜩이나 부족한 그 곡물이 있는 사람이 계속 이걸 사들이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미국이 실수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아! 실수했다. 일본이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이유가 있었구만 이게. 그러면서 자기들도 통제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수집령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면서,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처음에는 자유화 정책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통제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였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개혁입니다. 미군정 시기에도 농지개혁을 하게 됐는데 이승만 정부 때만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군정 때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배경은 북한에서 이미 누차 강조했죠. 그죠? 토지 분배를 해버렸어요.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화끈하게 이걸 갖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겁니다. 아니 저희 북쪽에서 한다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미군정이 여기 압박을 받으면서 농지개혁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전초 작업으로 뭘 하냐면은 신한공사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이 신한공사라는 게 뭐냐? 옛날에 있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있죠?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갖고 있던 토지와 재산, 시설들을 전부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일본인들이 갖고 있다가 버리고 한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걸 관리할 것으로 신한공사를 설립합니다. 따지고 보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계승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작업을 한 다음에 토지를 분배를 하게 됐는데 귀속 토지를 유상 분배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들을 전부 신한공사로 귀속시킨 다음에 이거를 돈을 바꿔서 팔았다는 겁니다. 자, 유상 분배를 하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자 기주들이 감을 잡는 거예요. 아, 미군정이 저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다음번에는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뭐가 일어날 것이다. 토지 분배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이승만 정부 그 토지 분배 작업에서 한 가지 이제 한계점이 이런 거라고 그랬죠. 지주들이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미리 판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상 나중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유상 매입, 유상 분배했을 때 그 이전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처분을 해가지고 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미군정의 이 토지 분배를 통해서 개인 소유의 토지는 조금 더 증가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토지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거는 이승만 정부가 1949년에 가서야 실시가 되면서 그때 본격적인 토지 분배가 일어났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어떤 이제 경제 체제였냐라고 했을 때, 뭐 토지 분배 얘기는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그건 건너뛰고요. 일단 이승만 정부가요,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목적이 뭐였냐면은 전쟁 피해를 복구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특히 공산주의로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제 개발을 가하게 됩니다. 근데 뭐 있어야지 경제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가뜩이나 일제 식민지 겪으면서 많은 걸 이제 수탈을 당했는데. 거기다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뭐 나만 하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돌리게 되냐면은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의 무상 원조를 통해서 즉 원조 경제를 하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조 경제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남아도는 농산물을 수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산업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백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삼백산업 기억해 두셔야 돼요. 면방직, 제당, 제분 즉 면화하고 설탕하고 밀가루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수입을 했어요. 가만 보면 이 세 가지가 색깔이 무슨 색깔? 하얀 색깔. 그죠? 여기다 이제 쌀도 좀 많이 수입을 했어요. 이거 다 무상으로 우리가 원조를 받으면서 수입이 아니죠. 무상으로 원조를 받으면서 그걸 토대로
경제를 돌리는 겁니다. 무상으로 받아서 이거를 기업에 불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이걸 가지고 생산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제를 돌렸는데 구조가 어떠냐면요. 그러면은 기업에 불화를 하면서 혹은 국민들한테 팔던지 기업에 불화를 하던지 하면서 당연히 판매 대금이 생기죠. 이 판매 대금을 어디서 썼냐라고 하면요. 이걸 우리 마음대로 쓴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거를 한국은행이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하면 우리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미국하고 협의해서만 쓸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은 무기 구입, 그 다음에 산업시설을 만들 때 필요한 그 기자재를 살 때만 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장사한 거예요. 자기들한테 남아 도는 거 한국한테 준 다음에 한국 정부가 그거를 국민들한테 팔아가지고 번 돈 가지고 뭘 사주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 무기하고 자재들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좋아서 무상이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국가관계에 있어서 100%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말이 좋아서 무상 원조지 가만 보면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경제였다. 그 결과는 어땠냐? 결과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쌀이나 밀가루가 워낙에 공짜에 가깝게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저고가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쌀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쌀값이 떨어지면서 농가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생산재 산업이 부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미국이 공짜로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재를 굳이 만들 필요 있어? 생산재는 미국에서 주는 거 그냥 받아오면 되고 우리는 그거 가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생산재 산업이 부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경유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기업에 불화를 할 때 이런 자재들을 불화해 줄 때 어떤 기업한테 불화를 해주냐는 겁니다. 그거는 말 잘 되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정경유착, 여기 또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흘러가자 나중에 미국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해요. 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너네 경제가 발전할 줄 알았더니 자꾸 정치 비자금이나 만들고 너네 물가는 올라가고 생산재 산업도 잘 안 만들어지고 좀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공짜로 원조해 주는 건 좀 안 되겠다. 이렇게 해봤자 별 효과가 없으니까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원조가 유상청한 방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해요. 이때가 1958년이거든요. 그러면서 4.19 혁명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미국이 유상차관으로 원조 경제의 형식을 바꾸게 되면서 경제 체제가 흔들흔들 거리고 여기에 대한 불안심이와 불만감 때문에 4.19 혁명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흔히 이제 60년대, 70년대로 나눌 수 있죠. 자, 60년대에는 제1차, 2차 경제 개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5개년 개혁이에요. 5년 단위로 이걸 끊어서 경제 개발을 시키게 되는데 1962년부터 시작해서 71년까지를 제1, 2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어떤 걸 이제 주로 하게 되냐. 해외 인력으로 수출을 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보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베트남 파병도 있었고 한일 수교도 있었고 그 말고도 뭐 있었냐면은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임금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차관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요걸 배경으로 나왔던 영화가 국제시장, 그 영화죠. 그리고 한일 수교를 통해서 베트남 특수를 통해서 자본을 확보를 한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1, 2차 때 특징은요. 경공업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경공업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섬유 가발 같은 약간 좀 생필품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수출 중심의 정책이었고요. 1, 2차 경제 개발, 60년대 경제 개발의 산물이자 그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다. 근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중심의 정책이다 보니까 대외 의존도도 심화되고 차관을 자꾸 빌리다 보니까 외채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쓰는 겁니다. 임금을 싸게 하고 쌀값을 싸게 해서 농민과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을 시키고 거기에서 누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기업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경제 성장이 된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 이면에는 이런 분들의 엄청난 희생도 또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그죠? 크게 두 가지인데 저임금 저고가 정책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그런
기업 밀어주기 정책으로 인해서 정경유착이 더 심화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들이 밀수를 하는데 그 밀수를 또 정부가 눈 감아준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정경유착이 좀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노동 문제로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어요.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홍경인 씨가 찍었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세요.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평화시장의 그 재단사로 일했던 사람인데 노동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잘 안 먹히니까 마지막에 결국에는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서 분신 자살을 합니다. 그 몸이 불타는 그 상황 속에서 외쳤던 게 뭐였냐면은 노동법 준수하라는 거예요. 노동법 준수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노동법이 없었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노동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노동법이 오히려 서양에 있는 노동법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굉장히 선진화된 노동법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도. 요것만 좀 지켜달라. 우리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다. 법대로 하자는 건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냐. 우리가 못할 만한 거냐. 그리고 이 전태일 분신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노동운동이 획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디에만 관심을 가졌냐면은 경제개발 아니면은 민주화 이 두 개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어디에도 좀 관심을 갖자. 이 비참한 노동자들의 현실, 그 노동 문제에도 관심을 갖자라고 하면서 거기에도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전태일 분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 전태일 씨는요, 본인이 아주 많은 일을 했던 건 아니지만 이 한방위 사건을 통해서 노동운동계에 있어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군림을 하는 그런 분으로 기억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의 1970년대 제3차, 4차 경제개발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경공업에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게 되냐면은 중화학공업, 즉 조선철강, 우리가 현재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뭐 사실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처음에 농촌에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획기적이고 선풍적으로 많이 일어났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좀 많이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 새마을운동도 처음에는 이제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가면서 점점 유신체제, 즉 박정희 정부의 그 군사 독재 체제를 정당화시키고 그걸 선전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977년에 가면은 그동안의 경제발전의 성과물이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 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요거는 콧방귀 낄 만한 내용인데 당시에는 이거 엄청난 거였어요.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에다가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아주 그때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생산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통일비를 보급했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여전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자본과 기술의 대외 의존도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발전시키는 것만 했지 차근차근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취약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공업에 너무 과잉 투자를 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좀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 중공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하기 힘들어요. 결국 대기업이 해야 되거든요. 즉 중공업 과잉 투자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재벌 중심의 정책이 더 심화됐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정경유착을 통해서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게 더 격차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천양도 현상도 발생하죠. 그죠? 산업화 시기에 따라서 도시로 인구가 몰리게 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시설이 부족해진다든지 혹은 도시 내에서 식량이나 식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진다든지 그러면서 광주 대단지 사건 같이 굉장히 참담한 사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위기는요. 한번 기업의 부채 위기가 생기게 되면서 기업의 사치를 동결시키는 그런 또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대기업들이 부채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대기업한테 돈을 빌려줬던 게 또 누구였냐면은 중소기업이었어요. 중소기업이 왜 빌려줬겠어요? 가불관계죠. 그죠? 근데 이거를 사채를 동결시켜버리면은 누가 손해를 봅니까? 결국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죠.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죽여가지고 대기업을 살리는 그런 정책이 진행했던 시기가 또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경제개발에 대해서 빛과 그림자 양쪽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빛으로 볼 때는 이 수출액 100억 달성이라든지 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빛이 되겠지만 어둠이 되는 것, 그림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전태일 분신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요 기업 사채 동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양자를 우리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경제 위기가 한번 오게 되는데 제1차 석유 파동이 옵니다.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팔레스타인 문제를 가지고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중동 국가들이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OPEC, 즉 석유 수출국 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밀어주는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나라고는 우리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미국과 친한 나라가 누굽니까? 우리죠, 그죠? 석유를 안 판다니 우리나라처럼 석유 안 나온 나라에 이것 때문에 타격을 크게 입어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은 거꾸로 우리가 중동 지역에 많은 근로자를 파견을 해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근로자 많이 파견해줘가지고 수로도 깔아주고 건축도 해주고 하면서 너네 많이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석유 좀 팔아라. 그러면서 이때 5.1달러를 벌어오죠. 역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문제는 2차 석유 파동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 위기 진짜 실질적으로 봤을 땐 두 번째 경제 위기였어요. 미국이 무상원조로 유상 차관을 전환했을 때가 그때 1차 대위기였고 2차 대위기는 바로 이 석유 파동, 그 중에서는 2차 석유 파동이 대위기였습니다. 요거는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때가 78년이죠. 79년에 박정희 정부가 무너졌죠. 박정희 정부가 무너졌을 때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 바로 요 석유 파동이 있었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 경제의 변화를 놓고 보시면요. 이 석유 파동이 잘 극복이 안 되면서 한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가 되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최고조로 올라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전두환 정부입니다. 이거 좀 많이 의외죠. 그죠? 전두환 정부 때 사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뭐 있긴 있었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외부적인 효과예요. 외부적인 효과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만큼 되게 상황이 좋았습니다. 일단 보면은 저금리. 금리가 너무 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사업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유가. 그동안 중동 국가들이 그렇게 석유 안 판다고 하다가 이제 기름값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처럼 석유를 엄청나게 수입한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달러. 달러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빌릴 때 역시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원래 한 가지 효과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플라자 협의라고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걸 좀 시기했던 미국하고 유럽이 일본한테 경제 제재를 가해요. 원래는 이것도 약간 좀 거시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이 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가 주춤해져요. 그 틈을 타가지고 어느 쪽 경제가 치솟아 오른 거냐면 우리나라하고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치고 올라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불행이 우리한테는 호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되냐면은 삼저 호황, 이런 외부적 효과로 인해서 삼저 호황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최절정에 달했던 시기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 되면은 슬슬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요. 일단 먼저 우루과이 라운드. 그러니까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관세 철폐하고 개혁 개방하자. 그러면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이 타결이 됐는데 논의는 전두환 정부 때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그게 넘어가고 해가지고 결국 김영삼 정부 때 타결이 되면서 우리나라 그 쌀 시장이 개방이 되죠. 그러면서 이때 유행했던 노래가 뭐였냐? 신토부리. 그죠? 신토부리라는 노래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때 들어갔던 게 뭐냐면 이쯤 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아니냐라고 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들어갔는데 OECD라고 하죠. 이 OECD가 쉽게 말하면 선진국 클럽이에요. 전 세계에서 잘 산다고 알려진 대략 한 50개 정도쯤 되는 국가가 모여서 경제개발협력을 하는 곳인데, 자, 바로 요 OECD에 1996년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95년에는 민주노총, 우리나라 노총의 양대 산맥이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 중에서도 민주노총이 바로 요때 만들어집니다. 한국노총은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고 민주노총이 요때 만들어지면서 양대 노총의 시대가 오게 되죠. 자, 근데 김영삼 정부는 나중에 IMF 맞이하면서 경제 위기가 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 위기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위기였고요. 자, 그 결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는데 김대중 정부는 뭐 아까 제가 빼먹고 건너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교체된 최초의 여야 교체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 정부는 여야 교체긴 한데 사실 그거는 4.19 혁명을 통해서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순수 선거를 통해서 김대중 야당이 당선이 되는 그런 여야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데,
김영삼 정부가 무너지게 되었던 그 이면에는 역시 경제 문제, IMF가 있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구조조정하게 되고 정리해고하게 되고 아까 했던 얘기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가면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이 FTA를 체결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FTA 얘기는 노무현 때부터 계속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체결된 거는 이명박 때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체결이 되죠. 현대사의 변화, 그 흐름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는 홍익인간,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널리 인간은 이롭게 한다. 그 홍익인간 이념을 정립하게 되고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확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때는 국민교육헌장이 반포가 돼요. 그리고 중학교 무시험제도. 이게 더 이상 중학교로 시험 보지 않고 소위 말하는 뺑뺑이죠. 그죠? 그걸로 돌아가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고교 평준화가 일어나면서 고등학교도 이제 사실상 이제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두환 정부 때는 졸업정원제라는 걸 잠깐 실시를 하게 됐는데, 이게 노태우 정부 때까지 계속 실시가 됐다 결국 폐지가 돼요. 졸업정원제가 뭐냐면은 요때부터 대학생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학생 숫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대학교 졸업을 정원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졸업할 수 있는 인원을 딱 제한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졸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불만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되니까 결국 92년도 가서 이게 폐지가 되고요. 최저임금법이 1986년에 만들어지고 남녀 고용평등법이 1987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국민연금 제도가 실시가 되고요. 특히 의료보험이 이때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김영삼 정부 때는 고용보험이 시작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거, 그죠? 수능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수능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고요. 김대중 정부 때는 기초생활보장법, 남녀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특히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가 이때 만들어지죠. 나중에 이제 이름을 여성가족부로 바뀌게 되는데, 여성에 대한 인권 그리고 여성 권리 신장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여성부가 만들어졌던 시기도 바로 이때쯤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요, 이제 의무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면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넘어가게 돼요. 물론 그 이전에도 중학교 의무교육 얘기는 계속 꾸준히 제기가 됐어요. 그러다 이게 전면적으로 실시가 된 게 이때였고요. 자, 그 다음에 호주제를 폐지합니다. 이거 일제시대 잔재 아니냐. 제가 예전에 근후에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일제시대 잔재니까 호주제 폐지하자라고 하면서 이제는 뭘로 바뀌었냐면은 호적 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실히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자, 이렇게 현대사회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정은 곡물 자유화 정책이 실패하자 미국 수집령을 실행했다. 즉 자유화에서 통제로 전환된 거죠. 미군정은 신항공사를 설립하고 귀속 토지를 유상 분배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원조 경제를 통해 300산업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면화, 그 다음에 설탕, 밀가루라고 했죠. 셋 다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300산업이라고 했고요. 원조 경제가 유상 차원으로 전환되어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요게 4.19 혁명의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었다. 박정희 정부는 제1, 2차 경제개발 때 경공업 중심 수출 정책을 실시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1, 2차 경제개발의 산물이라고 했죠. 70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제3, 4차 경제개발 때 중공업 중심의 수출 정책을 펼쳤다. 이게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오면서 조선 철강 이런 것들을 밀게 되고, 이러면서 대기업 중심의 그런 경제 구조가 좀 더 심화됐다고 그랬어요. 박정희 정부는 유신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실시했고요. 박정희 정부는 1977년 되게 경이로운 사건이었죠.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했고요. 제1, 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위기가 찾아왔는데 1차는 5.1달러를 통해서 그래도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2차는 이거 극복 못하고 결국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3조 호황,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플라자 협의까지 그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경제가 급성장했고요. 전두환 정부는 졸업정원제를 실시했다가 결국 92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 88 올림픽은 노태우 정부 때 개최되었고요. 김영삼은 3당 합당을 통해서 여대 야소 정국을 형성했다. 이때 합당했던 것이 김영삼, 그리고 노태우의 민정당, 그리고 김종필이 갖고 있었던 구공화당 세력이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역사 바로 세우기 외환 위기가 발생했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을 심판을 했다고 그랬죠. 김영삼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과 OECD 가입을 했고요. 김영삼 정부 때 대학 수능 시험이 도입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기업 구조 조정, 노사정위원회, 근무기 운동 등을 실행해서 IMF를 극복하려고 했었고, 요때부터 이제 신자유주의가 상당히 유행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은 김대중 정부 때 개최되었고요.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청산,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게시판 같은 거 만들고, 그 다음에 평검사들과의 대화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과거사 진상 규명 등을 실시했다. 노무현 정부 때 호주제가 폐지되고 과적관계 등록부가 마련되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한미 FTA가 뭐 기존부터 얘기는 있었지만 체결은 요때 되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력 향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사건은 일어난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대통령은 은행 예금이나 증권투자 등의 금융거래를 실제 거래자 이름으로 하는 금융실명제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전격 발표했다. 요거 김영삼 때 있었던 어떤 거예요? 금융실명제 그 사건이죠.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으로 빌린 차입금 최종 잔액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3년 8개월 만에 IMF 관리체제가 정식으로 종료되었다. IMF 졸업했대요. 이거 언제적일 것 같아요? 김대중 때죠, 그죠? 그러면 이게 먼저고 이게 그 다음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부는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일제강점기 전진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가족관계 등록부를 마련했다. 요거 노무현 때죠, 그죠? 그럼 순서가 요거네요. 요 순서로 가는 거고, 이번에 개최된 서울올림픽 나왔어요. 여기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핵심이고, 서울올림픽은 12년 만에 동서진영이 모두 참여한 지구촌의 대결장으로 이뤄졌다. 이거 노태우 때죠, 그죠? 그럼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일단 노태우 때 일어났던 요 88 올림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영삼 때 있었던 금융실명제고, 그 다음이 김대중 때 있었던 IMF 졸업이고, 그 다음이 노무현 때 있었던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라가나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도표와 같이 경제 구조가 성립되었던 시기에 사실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되게 복잡하죠, 그죠? 근데 요게 한 번쯤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해요.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는 건데, 미국이 이승만 정부로부터 원조를 해줬어요. 원조를 해줬는데, 이 원조를 한 것을 가지고서 그 물자로 국민에게 판매를 합니다. 혹은 기업에 불화를 해요. 그러면 기업은 누가 이걸 갖다 받냐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좀 정치 자금 같은 거 제공해주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걸 받는다는 거예요. 즉 정경유착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그 수익금을 어디에다 넣냐면은 바로 한국은행에다 예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대충자금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누구 마음대로 쓰는 거냐면은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미국과 협의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은 국방비 아니면은 경제부흥사업비. 말이 좋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산업시설 설치할 때 쓰는 그 기자재 있죠. 그거 사는 비용을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결국 요 구조로 돌아갔던 것이 바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원조경제죠, 그죠? 자, 그럼 원조경제와 관련된 사실을 올바른 거 살펴보겠습니다. 1번, 3조 호황을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했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고, 2번,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중에서도 60년대 경제 개발의 최종 산물이라고 했어요. 3번, 수출 100억 달러가 달성되었다. 이건 1977년 제3, 4차, 즉 70년대 경제 개발의 산물이라고 했고요. 4번, 원조 경제를 기반으로 삼백산업이 발달했다. 삼백산업은 면화, 설탕, 밀가루 요걸 말한다고 했죠. 5번,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금융실명제는 요건 김영삼 때네요. 자, 그럼 여기서 원조 경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원조 경제와 관련된 것은 4번,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정부의 사회 정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오늘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준공이 드디어 완료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담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 간 고속도로 준공이라고 써있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있대요. 그러면은 서울과 부산 간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말하는 건데 요거 준공된 게 언제라고 했죠? 1970년.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그럼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국민교육헌장이 반포되었다. 이게 박정희 때 있었던 거죠. 그죠? 바로 나왔네요. 2번. 가족관계 등록부가 마련됐다. 요거는 노무현 때고, 미국과 FTA가 체결됐다. 요거는 이명박 때고, 졸업정원제가 실시되었다. 요거는 전두환 때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했다. 요거는 김영삼 때 가입한 겁니다. 따라서 경부고속도로가 완성됐던 때 박정희 정부고, 그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사회정책이 뭐였습니까? 바로 국민교육헌장이 반포되었다. 이거 말고도 뭐 중학교 무시험제도, 고교 평준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따라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6강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까지 다 다뤄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그쵸? 다음 강의가 벌써 마지막 강이에요. 47강.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걸 갖다가 며칠 안에 들으신 분들 계실 거고, 어쩌면 막 한 달 막 걸리시거나 2달 걸리시거나 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저도 이거 촬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죠?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고생을 하고, 저도 고생했고 여러분도 고생했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드디어 마지막이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대한민국 얘기를 해봤죠. 잠깐이나마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통일 문제를 다루고서 끝맺음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